17장 3절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정책,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또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정치라는 얘기가 좀 많이 왜곡되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책과 정치, 그리고 그것들과 환경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 일단 우리는 이 사회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말하자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개인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자신의 결심이 환경적인 혁신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디마크라시라고 이제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고 대표적인 정치 내지 정책이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이 디마크라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민주주의라는 게 특별히 최근의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끝판왕 결정적인 제도인가 과연?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 민주주의로 집약되면서 모두 국가들이 이제 민주적으로 이제 안정된 정치 체계를 누리게 되는가 할 때, 과연 그런가 하는 좀 회의가 들 때가 많아요. 왜냐, 지금 현재 여러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진짜 제대로 된 민주 체계,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 형식적으로 푸틴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죠. 근데 대통령 또 하죠. 또 하죠. 또 하다가 또 잠깐 총리하죠. 그래서 자기 어떤 부하를 대통령으로 올려놔. 그리고 자기가 밑에 실제 대통령 다 해. 그래 놓고 부하를 다시 내리고 자기가 또 대통령 하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상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독재나 다름없죠. 실제로 이 민주주의를 진실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북미 대륙하고 유럽도 다는 아니고 동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또 어떻게 돼요? 이미 또 상당한 수의 나라가 독재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남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남미는 굉장히 독재, 포퓰리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일본 뭐 우리나라까지 포함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정도? 이렇게 제대로 된 민주 체계를 누리는 나라들이 생각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당수의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실험하다가 다시 꼬꾸라졌어. 실패했어.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하고 연약한 체계다. 우리가 애써서 유지하지 않으면, 이걸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쉽게 손상돼 버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왜곡될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구나. 여러분, 히틀러도요 민주주의 의회 체계에서 나왔어요. 히틀러가 총칼로 그 나라를 갖다가, 물론 나중에 유럽을 총칼로 유린을 했지만, 적어도 독일을 갖다가 독일의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총칼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적인 의회 체계를 이용했습니다. 민주주의 체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넉넉히 믿고 있을 게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요, 플라톤 같은 경우도 고대 그리스는 그 당시에서부터 벌써 민주주의를 갖다가 채용을 했잖아요. 근데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인간이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점점 이렇게 퇴화해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잠깐 거쳐가는 정치 체계이고, 결코 이런 어떤 높은 수준의 정치 체계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했다라고 그러죠. 자, 그게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역시 환경적인 측면들, 그리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과연 그렇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딴 게 아니고, 최근 얼마 전에도 지금 투표를 했지만, 여러분들 투표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공약이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셨을 거예요. 공약 대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역구 의원들 다 이거죠. 우리 지역에 무슨 도로를 엄청 놓겠습니다. 산업단지 몽창 들고 오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도시 개발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터널 뚫겠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의원이 우리 지역을 30년 뒤를 감안해서, 우리 후손들을 감안해서 친환경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여러분 한번 통계 한번 내보고 싶어 진짜. 없어요, 없어.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우리 뭐 좀 더 공해를 줄이는 도시 없어요.
없는 것도 이해가 가. 내심 그런 것들이 옳은 거는 알아.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옳은 건 알아. 하지만 누가 표를 주겠냐라는 거야. 표가 안 나오겠죠. 국회의원이 표를 먹고 사는데 결국 뭐냐면 사람들의 이기심, 그 이기심이 정치 체계에 투영이 되면요. 민주주의라는 게 꼭 친환경성, 환경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야. 또 하나 약점은 뭡니까? 그렇게 포퓰리즘적인 성향 때문에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 하나가 있었고, 둘째는 또 뭡니까? 공평하게 정치적인 기회를 부여하다 보니까 독재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계속 지역의 리더, 중앙정부 리더를 새로 뽑죠. 새로 뽑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새로 뽑히면은 4년 뒤에 또 새로 선거해야 되잖아. 그리고 선거하면서 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권이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정책의 지속성이 있어요? 문제는 친환경 정책, 지속 가능한 정책은 5년 10년이 아니라 뭐 30년, 60년, 100년을 봐야 되는 정책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지도자로 바뀌고 이런 체계에서 그런 지속적인 정책을 펴는 데는 역시 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정권 바뀌면요. 이전 정부에서 하던 정책들은 심지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들이 디마크러시의 문제다. 디마크러시가요. 결코 완전한 체계가 아니에요. 이것들이 특별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분명히 약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 사실 노력을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있는 체계를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팔러시 하면 정책이고요. 팔러틱스 하면은 이제 정치가 되는 거죠. 정책을 만드는 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의회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어떤 각 나라의 대표, 지역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면서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정치 체계를 우리가 디마크러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이제 디마크라틱 가버먼트의 지금 현재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점은 롱텀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롱텀 프로블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짧은 정책, 빨리빨리 결과가 드러나는 정책, 사람들이 화끈하게 좋아할 만한 정책, 그런 거를 주로 하기 마련이고 30년, 50년, 100년을 통해서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개선해가는 그런 공약들, 그런 것들로 표를 얻기가 쉽지가 않겠죠. 대중들이 이렇게 대단히 수준을 높은 그런 사람들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사회일수록요, 정치인들이 전문인이 아니라 좀 진짜 정치꾼이 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치꾼.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정치인들 중에 상당수는 잘 배운 분들이거든요. 교수 출신도 많고요. 뭐 판사 의사 출신들도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를 갖다가 오래 뭐 5년 10년 하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거의 뭐 전공 지식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를 하는 데는요. 전공에 대한 너무 깊은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불리한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되고 있냐? 폴리티컬 리더, 정치적인 리더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뭐랄까, 생각할수록 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은 현실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요. 아무리 내가 환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연과학자였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다 보면요, 정치 논리에 휩쓸리다 보면요,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퇴화가 돼. 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세워나가야 될 그 원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원리가 지금 한 8가지 정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8가지가 다 다른 건 아니고 좀 비슷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휴밀리티 프린시펄 하면은, 휴밀리티 하면 이제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난 잘 몰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정책을 써요? 조심을 하겠죠. 돌다리도 두들겨 가겠죠. 그러니까 환경 문제,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는요, 누구도 쉽게 자신하고 자만하면 안 돼요. 지구온난화가 그런 문제라고 그랬죠. 지구온난화가 지금 현재 100%의 과학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없다라고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죠. 인간이 자연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겸손하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심하는 정책들을, 그리고 돌다리로 두들가는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겸손함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Reversibility Principle. 리버스 하면은 되돌리다, 되돌릴 수 있는. 자, 어떤 개발을 하고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자연 환경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하거나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을 파서 지하철을 넣기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지하철이 용도가 끝났을 때 그걸 다시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해. 엄청난 양의 토양을 다시 갖고 와서 묻어가지고 자연적인 지형을 회복한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 부분의 개발이 리버서블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정책을 쓸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네덜지 프린시펄이야 여러분들이 뭐 대략 이해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펄, 결국 위에 두 개랑 연결되죠. 프리코셔너리, 조심조심, 미리 조심, 사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넘어갑시다. 그리고 오염물질과 관련해서도 오염물질이 이미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정화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얻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자라는 정책들, 사후보다는 사전에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당연히 더 유리하다. 오염시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또 이거랑도 연결돼요. Environmental Justice.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들은 오염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데 오히려 대량 생산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오히려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환경 오염으로 건강이 갉아먹히면서 거기다 또 세금을 내서 환경을 또 정화시키는 역할까지 해야 되죠. 공평하지가 않죠. 정의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오염을 배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서 환경을 정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또 어떻게 됩니까? 환경적으로 좀 더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세울 때 이 민주주의 정치 체계에서 새롭게 도입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사례들이 쭉 나와 있고요. 미국의 정책 사례 중에서도 특별히 또 이 내셔널 파크 시스템, 국립공원 시스템을 얘기 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국립공원 정책들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해는 해요.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또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놀러 가기 위한 놀이동산 개념으로 사실은 처음에 많이 개발됐고 보존을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7일 동안을 이제 등산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 그리고 거의 이제 매일 등산 가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에 너무 자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등산로를 한창 때에, 계절이 한창일 때 등산로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사람이요 거의 줄을 서서 올라갑니다. 앞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 때문에 뒤에서 오히려 걸음을 늦춰야 될 정도로. 그러고 나서 집에 다시 돌아오면요, 코에서 막 시꺼먼 먼지 덩어리들이 나와. 왜냐? 사람들이 산을 계속 밟고 다니니까 산이 벌써 메말라 버리고 앞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차내는 등산화로 차내는 흙먼지가 코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등산 갔다 와가지고 콧구멍에서 먼지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대체 등산이 건강에 좋을 게 뭐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등산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등산로가 토양이 메말라 버리고요, 먼지가 휘날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휴식기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등산을 너무 자주 가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7번씩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저 그냥 계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는 거고, 자연을 쉬게 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자연을 너무 많이 침범하면 안 돼요. 그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할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 사람들
자연인 아니야. 내가 볼 땐 자연을 침범하에 있는 도시인일 뿐이야. 자연에 그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산나물 캐서 먹고 살고 있잖아. 그게 친환경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도시인들이요, 도시 안에서 에너지 저감,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고, 자연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여유롭게 보존하는 것들, 그게 사실 진짜로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정책과 정치, 민주주의 체계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와 있느냐, 투표할 때 잘 하자라고 하지만, 솔직히 근데 지역에 와서 이렇게 투표, 국회의원 후보나 뭐 시장 후보들 보고 하지만은, 이 친환경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놓는 사람 적어도 아직 내 눈에는 본 적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대선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지방선거, 글쎄요, 친환경성을 갖다가 이제 공약으로 내놓는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선거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자. 그리고 그런데 뽑을 만한 후보가 없다. 그러면은 run for office. 네가 후보가 되라. 네가 특별히 지역에서 지역의 리더가 되라. 친환경성을 이해하고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해라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어쨌든 뭐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리더가 없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의지를 가진 우리가 직접 또 정치를 이끌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환경과 관련된 굉장히 강고한 법들이 있어요. EPA라든가 뭐 그런 어떤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이 계속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나 또 공공의 리더가 쉽게 나설 수 없다라고 그러면 민간 시민단체가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민단체는 여러 형태로 이제 명칭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는 NGO라고 부르는 형태를 쓰고 있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난 정부 아닌 단체야. 또는 그리고 NPO라는 경우도 있어요. NPO. Non-Profit Organization. 수익을 누리지 않는 단체. 수익을 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철학과 소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용어들이 되겠어요. Citizen Based Movement입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환경 혁신 또는 환경 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모든 환경단체의 사실은 시족격이다, 원족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이제 그린피스죠. 제가 어릴 때는 해외 토픽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조그마한 쪽배가 거대한 유조선을 갈아먹고 막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린피스가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잡는 배를 갖다가 가서 이렇게 조그만 배로 막아서서 이제 고래를 뭐 보존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굉장히 극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였던 단체가 이제 그린피스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성장했는데 글쎄요, 요새는 뭐 하고 있지 이분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나는 우리나라 벌써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 근데 보면 뭐 길거리에서 북극곰을 살립시다 뭐 이런 정도를 하고 있고,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요새 같아서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단체들도 수명이 다 했는지 그냥 정치화가 돼버렸는지. 우리나라 환경단체가 여러분 굉장히 문제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환경단체를 통해서 어떤 시민사회를 결성하고 환경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제3의 정치 세력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 리더들이 뭐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걸로 깜빵 간 적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요, 제대로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린피스도 좀 그렇고요. 그린피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대표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뭐 중국인인가 또 그래. 그래서 그건 또 뭔가 싶기도 하고요. 환경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결국 개인까지도 내려가 봅시다. 정부나 공공의 리더, 그들이 할 역할이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이 있지만 여전히 한계도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의식 있는 개인으로서도 환경 친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 저 한번 보여드렸죠. 버터플라이라는 이 여자분 줄리아 힐, 그러니까 이분인데 뭐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좀 아줌마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0살밖에 안 되는 이 여자분이 미국에서 숲이 파괴되는 걸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개인의 힘이 때로는 나라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해요. 또 학생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학생들이 뭘 할 수 있느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의식 있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 캠퍼스 있잖아요. 캠퍼스가 하나의 도시예요, 사실. 도시고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적인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 도시로 잘 만들면요. 그 모델을 나중에 전체 사회로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있는 학생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이제 오벌린 대학의 오하이오의 오벌린 대학이라는 캠퍼스예요. 제가 볼 때 여기도 우리 학교처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조그만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은 환경적인 혁신 자체를 이 대학의 중요한 모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전공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뒤에 그림을 보면은 이 캠퍼스 자체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학교에서 쓰는 50% 정도의 에너지를 이 학교 자체로 조달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풍력, 태양광 이런 걸 이용해서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여러분 스튜던트 유니언, 이 대학의 학생회관 건물이에요. 학생회관 건물 주변에 뭐 연못을 만들어 놨네 하겠지만 연못이 아니라 습지인데 이 습지에서 여기서 나오는 오수를 다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요. 그러니까 따로 어디 흘려보내질 않는다는 얘기죠. 대단한 대학이죠. 자체적으로 폐기물도 정화하고 50%의 에너지는 자기가 스스로 생산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전체 어떤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워벌린 대학의 학생들 중에 이제 친환경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리빙 머신이라고 있죠. 리빙 머신. 지난번에 한번 물 환경 부분에서 소개드렸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인공적인 정화 시설이 아니라 자연적인 뭐 식물이라든가 어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리빙 머신인데 그 리빙 머신을 만드는 프로젝트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벌린 대학 얘기 나오고 있고 리빙 머신 얘기 나오고 있죠. My name is Maggie Harity. I'm going to be a third year at Oberlin College. 이제 And I'm 3학년 an 되는 environmental studies major, and I've worked for the Living Machine as a student operator for 2 years. So right 2년이면 거의 뭐 now we 신입생 are 때부터 in 저걸 the 하고 있다라고 Oberlin College Environmental 걸린 Studies 거죠. Center Living Machine. The Living Machine is a sustainable wastewater treatment plant that treats the water from the AJLC, this building, through all biological processes. 뭐 We don't 조류, use any 수초 harsh 뭐 이런 걸 chemicals, 이용해서 자연 and we 정화한다 basically 뭐 use 이런 얘기 bacteria 하고 and 있고요. plants to treat the water that is flushed down the toilets and all the drains in the building. And then after the water is treated, all of the water gets recycled back into the toilets to be used as flush water. We have a lot of different 물론 plants in 저 the 물을 living 바로 machine. 이제 식수는 아니고 These are taro. 그레이 워터 We also 정도로 이제 have, 정화하는 것 like, 같아요. ginger. We have, water reeds and things of that nature, and those take up a lot of nutrients from the wastewater, like nitrogen and phosphorus, that we don't want to be recycled back into the toilets. And also, basically, the organism that does the most work in treating the wastewater is bacteria, and there are several types, and they basically eat any of the biosolids that go into the living machine. I started working for the living machine at the end of my freshman year, and basically my job as a student operator is to make sure the living machine is working and also work to kind of educate students about what the living machine does and how it works. So I do a lot of water quality testing to make sure that the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is going on and doing everything right. And I also plan like the poop campaign that happens every year at Oberlin College. 1학년 때부터 저 리빙 머신 하나에 붙어가지고 저거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인데 저런 것들이 참
풋풋하고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사실은 이 대학이 이런 게 왜 하냐면요. 대학이란 데가 굉장히 사실은 낭비적인 공간이에요. 낭비적인 공간. 어떤 통계가 있는가 하면요.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만, 전 세계 대학 캠퍼스, 전 세계 몇 개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서 사용한 에너지의 양이 전 세계 못 사는 32개의 나라, 32개의 나라가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대학이란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이란 데가 에너지나 아니면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낭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 많은 어떤 기물이 있거나 아니면 용품들이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 여러분이 쓸 때, 내가 이 학교에 왔으니까 학교가 좀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고 친환경적인 데가 되기 위해서 이 학교의 자원이나 용품을 아껴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나 등록금 낼 만큼 내고 왔으니까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마음 내고 누려야지. 이렇게 될까요? 사실은 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아니면 기타 어떤 여러 폐기물 뭐 배출 비율 이런 것들이 일반 지역보다도 훨씬 높은 게 지금 사실이에요. 대학이란 데가 굉장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오히려 친환경적인 시민을 양성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낭비적인 삶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학의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아요. 그래서 이런 오벌린 대학과 같은 어떤 이런 혁신들이 필요하더란 얘기예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 한가운데 있는 학교고 학교 규모도 적당하고 하니까 좀 학교의 컨셉이 친환경,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학교가 이제 처음에 형성되는 당시에 그런 개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쪽에서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한동대 캠퍼스도 이 오벌린 대학처럼 조금 환경적인 혁신이 도모되고 학생들이 환경 혁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전공과 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이 좀 있어요. 자, 오벌린 대학교의 모습들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하나마다 태양광 패널, 뭐 풍력 뭐 다 있죠. 그리고 환경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는 안전의 문제로 이제 격화되게 될 것이다. As important as military and economic security. 지금 현재 우리는 군사하고 경제가 우리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에요. 외적의 침입을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망할 만큼 망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이 보존이 돼야 돼. 그게 우리 안전의 의미예요. 근데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우리 안전에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자, 이게 작년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오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 문제 때는 우리가 지금 전체 사회,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죠. 이러니까 이해가 가요. 환경 문제가 결국 사회 안전의 문제랑 직결되는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나 경제 문제도 그거보다는 덜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시기에는 우리의 안전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안전의 문제. 자,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결과 협약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만의 노예로 되지 않죠. 나라와 나라 간의 공동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그래서 유엔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유엔 산하기관으로 UNEP, WHO는 요새 욕을 많이 먹어서 WHO 사무총장인가요? 그 양반이 너무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현상 유보적으로만 이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UNDP, FAO 이런 것들인데, 자,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특별히 UNEP 같은 경우 개념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기관이 많이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된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죠. 친환경성 또는 어떤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유엔이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유엔군이 쳐들어가서 점령을 할 거예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모토를 잡거나 아니면 미래 사회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능력이 있겠지만 결국 한 나라 한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특별히 WHO가 요새 그런 모습들을
그런 나약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월드뱅크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단체들, 환경 보존과 환경 혁신과 관련된 국제적인 단체들의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강화할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결국 각 나라별로 환경적인 혁신이 많이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어떤 국제적인 협약으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협약만 있고 개개의 나라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은 상당히 불리한 어떤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